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토크입니다. 요즘 금융상품 중에 DLS와 DLF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조 원에 가까운 투자 금액이 투입되고, 심한 경우 투자자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대 95%까지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거의 매일같이 지금 DLS와 DLF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좋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DLS, DLF, 그리고 이것의 원조인 ELS와 ELF. 자, 이 금융상품 과연 우리가 당하지 않고 잘 활용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공학적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끝까지 봐주신다면 우리가 금융 관련한 지혜를 넓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자, 일파만파 DLS팜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DLS는 기본적으로 주가나 주가지수 외에 다른 여러가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독일 국채, 10년물 국채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금융상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죠. 독일의 10년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를 넘어가는 엄청난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DLS와 DLF가 엄청난 손실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심한 경우 마이너스 95%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은퇴자금 5억으로 투자한 어떤 노부부의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저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에서 이 이야기들 많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 금액이나 투자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 DLS 그리고 DLF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 DLS와 DLF 과연 이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함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또는 파생연계 금융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류들은요, 자, 201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그냥 ELS만 알면 됐어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심플했습니다. 자, 주가 연계 증권,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 연계 증권이었습니다. 주식 연계 증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가 지수나 또는 특정 개별 주식의 주가에 연동해서 주가가 어느 범위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쉬웠어요. ELS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2010년대 들면서 이게 저도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아류들로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화라고 하면 진화고,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어떤 강아지가 늑대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종류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게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ELS로 시작한 게, 자, ELS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판매하기 위해서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ELF, S 대신에 F로 바꿨습니다. 펀드로. ELF가 만들어졌고, 자, 주가나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정된 기초자산이다 보니까 해외의 어떤 원유나 또는 금이나 이런 상품을 기초로 하거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금리를 기초로 하거나 아니면 외환을 기초로 하거나 이런 기초자산을 이용해서 ELS나 ELS를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생겨난 게 DLS입니다. 파생연계 증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팔기도 편하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을 편하게 가입하기 위해서 S 대신에 또 F를 붙여서 DLF. 이 복잡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더 나가서는 ELD, ELT.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종류도 헷갈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자, 이 ELS와 DLS 이 상품 구조의 메커니즘을 아시게 되면요. 뭐랄까 이번에 문제가 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거는 눈을 번쩍 키우고 봐주세요.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번쩍 하시고 봐주십시오. 자, 일단 초창기 ELS 구조는요, 종류도 간단하고, 원금 보존을 추구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투자 이론 중에 보게 되면요, 무위험, 수익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냥 은행에 맡기세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만기 때 이자를 얼만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만기 때 어차피 받을 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초창기 ELS 구조예요. 초창기 ELS. 초기 ELS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로만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이 주식이 상장 폐지돼서 휴지 조각이 됐다 한들, 명목상 원금은 보존이 됩니다. 왜냐? 미래의 이자로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만기가 되면 그 이자가 채워져서 명목상 원금이 갖춰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이자만큼의 그 투자금이 수익이 붙어서 은행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은행금리나 시중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3년짜리 묵혀두고 그 돈 가지고 3년치의 예금 이자 또는 시장 이자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이게 수익률이 엄청나죠. 그래서 초창기 ELS는 짭짤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시장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투자 원금 자체도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건을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원금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다만 일정 주가 상승 이상에서는 그냥 낙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종의 이제 콜옵션 같은 거를 계약을 걸어서 콜옵션 매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 주가 상승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삐 하고 수익이 고정되는 거예요. 다만 주가 상승만큼의 그 수익률이 아니고 어떤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수익률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주가 상승하는 요 범위 안에만 있으면 짭조름 이렇게 수익이 설계되지만, 그 대신에 이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고정 수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이 투자 원금이 다 날아간다 한들 안전자산을 묶어놓은 거에서 이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원금은 보존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낭만적입니다. 원금이 보존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원금 보장형 ELS도 자,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초저금리인데 실망스러운 수익률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상품 설계를 하면 한편으로는 운용사나 또는 판매사나 이런데 좀 플러스 알파 떡고물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금리가 낮게 되면 그 떡고물이 점점 사라져서 그냥 콩가루 요만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 모양이 마치 풋옵션 매도 형태와 같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풋옵션 풋옵션의 개념을 살짝 설명드리면, 자, 시장의 주가가 하락하면, 특정, 행사가 이후부터 해서는 수익이 쭉쭉쭉쭉쭉
붙는 옵션이 바로 풋옵션이죠. 자, 이건 풋옵션 매수. 반대로 자, 특정 가격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나는 프리미엄만 먹겠다 하는 게 풋옵션 매도입니다. 자, 그런데 ELS가 진화하면서 이 풋옵션 매도 형태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특정 기간에 특정 주가 범위, 기초자산의 가격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일정 손익을 우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지만, 또는 그런데 이게 이제 풋옵션 매도와 같은 조건이 붙어요.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만기 때 만기 때 특정 범위를 넘어갔을 때 그 손실이 커지는 형태는 이제 노 낙인 형태고, 만기 전에 특정 범위를 넘어갔을 때부터는 손실 구조가 바뀌는 게 낙인 구조.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 구조는 풋옵션 매도 형태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저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수익이 날 때는 짭조름하게 꾸준히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만, 자, 만약에 가격 변동이 크게 되면은 손실이 잘못하면 무제한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한 DLS, DLF 같은 경우 이 범위를 넘어가면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옵션 매도 구조의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벌을 때는 꾸준히 벌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측 상단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자, 조금씩 수익을 조금씩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쌓아갔는데 단 한 번에 훅 꺼지는 사례가 옵션 매도 전략에선 꼭 발생합니다. 자, 작게 여러 차례 수익을 가져다 주어도 한 번씩 큰 손실 내지는 큰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게 옵션 매도 형태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기관 투자자 또는 유명한 외국인 투자자도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들이 옵션 매도 구조에서 발생되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 작년 가을에 제임스 코디어라고 해서 옵션 매도로 유명했던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매니저가 있는데, 그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는 그러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DLS, ELS 같은 경우 수익률이 조금씩 꾸준히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독일 국채 관련한 DLS, DLF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DLS나 DLF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자, 은행에서 이것을 판매할 때 은행을 100%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그러한 분들에게 100% 안전한 투자 자산인 것처럼 프로모션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당국에서 조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자, 최근에도 저희 집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저의 가족 중에 어른 한 분이 은행에 들렸다가, 자, 계속 그 은행에서 ELS인지 ELF인지 DLS인지 DLF인지 이 금융상품을 계속 그 어르신에게 판매하려고 계속 권유를 하더래요. 그래도 그 어르신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 창구 직원의 말 끊으시고 상품 설명서만 받고 그냥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그렇게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행, D은행, 아니 W은행, D지점, 제가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분이 좀 마음이 연약한 분이시긴 한데,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자, 저의 가족이니까 저분은 그래도, 예, 집으로 귀가를 하셨지만, 자, 많은 분들 어땠을까요? 예, 그 상황들이, 예, 조금 이제 좀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들은 사례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권유가 들어온 것을 자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요건 조금, 예, 과거 10년 전 키코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그렇다면, 아, 지금 은행의 프로모션 관행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 문제, 지금 투자자분들,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자분들,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 금융상품이 무조건 나쁘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전략을 제대로 세운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투자자분들이 큰 손해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자, 우리가 이 금융상품, ELS, ELF, DLS, DLF, 이거 헷갈립니다. 얘네들을, 안전자산으로 절대 취급하지 않고, 투자 자산 중에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 외에 한 토막 더 넣어서 기타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전체 투자금에 많아봐야 10 내지 20%로 예, 투자를 한다면 예, 이 금융상품은 나쁠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 ELS, ELF, DLS, DLF 증권 파생 연계 금융상품들 한 개의 상품에 가입할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아무거나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정 기초자산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그때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 자, 지금 화면상에 오른쪽 위에 풋옵션 매도 손익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 기초자산 가격이 막 출렁출렁이잖아요. 그러면 내재 변동성이 커져서 옵션의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 손익 구조가 가격이 고요할 때보다 가격 변동이 클 때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 수익이 안정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ELS나 ELF, DLS, DLF 등을 투자할 때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성이 커져서 내재 변동성이 커졌을 그런 상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잘 상품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나타나니까요. 자, 증권 파생 연계의 금융상품을 만약에 내가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적어도 예, 수익이 날 확률이 더 높게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참 어려운 이야기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신 우리 애청자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애청자님께서 남겨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 우리가 파생 상품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간간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이 이야기 오늘 보시고 또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익숙해지신다면요. 뭔가 머릿속에서 하는 유레카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해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은행
그 강제 프로모션 마케팅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프리즈. 예, 프리즈.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들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